네. 자, 그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와 함께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선 여야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관련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전 상황을 보니까 지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나온 발언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김 후보자를 향해서 과거 행안부 장관 시절 과오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바로 후보자 대신에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속초 인제 고성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전 국민이 온 나라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계세요. 장관 입신식은 제가 달리 장관 입신식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그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런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양수 의원 행안부 장관 시절에 과오를 좀 질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양수 의원 지역구가 강원 속초 양양이더라고요. 지금 산불 현장 가서 사진 찍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곧바로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를 청문회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진 찍은 사람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실명을 밝히는 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에 자신이 앞으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물론 이제 총리 후보자가 또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시절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재난 발생한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얘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한데 네. 너무 좀 속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 어떤 게 주 목적인지가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좀 정확하게 부합하지도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정치 공세식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포 GTX-D 노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의원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현안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예.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송곳 검증은 사라지고 네. 자기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예.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은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주장하는 장으로 주로 정책 관련해서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검증 대상이 답변할 시간조차도 오히려 안 주고 본인이 더 많이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 뭐 자기 지역구와 관련한 또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으로 좀 변모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 지금 본질하고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먼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의원들 질의 내용이 더 길었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뭐 개인 의혹도 검증 대상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로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집중 검증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이 좀 오갔는데요. 자, 김부겸 후보자 오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비리 바로잡겠다 이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김부겸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 날 발표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네. 자, 종부세, 재산세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김부겸 후보자 대답은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 안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자, 이런 답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은요.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기존 정책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이제 역할일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새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의원들끼리 서로 막 이 중구난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한 과정이 예.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는 조금 좀 완화됐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자산 불평등은 훨씬 더 현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산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상속 증여세에 관한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보유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유세는 늘리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전문가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가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시대가 지나가지고 저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보유세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하고 또 거기에 네. 따르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까지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뭐 후보자 차원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손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청 간에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우 평론가님,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보선 직후에 그러니까 뭐 공급 대책의 기본 틀을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공 위주로 주택을 이제 공급 확대를 해나가는 그 기조는 이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예. 다만 이제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손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공시지가 현실화에다가 또 워낙 이제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급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보유세, 재산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속도 조절 뭐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던 건데요. 네. 뭐 그런 논의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 공공 위주의 공급주택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예. 밝혔고, 다만 이 이제 재산세 부분 관련해서 보유세 부분 관련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래서 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렇다고 확답을 준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당 내에서 일단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보유세를 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그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또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하고 이제 정부하고의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쇄신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이제 검찰 개혁 부분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총리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자, 이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할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예. 김부겸 후보자의 대답은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아직 후보자신 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원하기 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질문 던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신분으로서 총리도 아닌데 예.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예. 그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정도로 어떤 결격한 사유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총리가 만약에 된 다음에 좀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충분히 질문할 가치가 있지만 예. 답변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이런 걸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의 답변은 이게 당론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요. 이 질의응답은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검수완박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의 전반적인 기류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에 계속 이제 견제성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그 연장선에서 검수완박 저지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굳이 이렇게 함께 거론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그 뭐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공격을 난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그럼 인사청문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 화요일인가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 이런 검토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일반론이 사면론이 아니라 좀 당면한 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사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김부겸 그 후보자는 경제인들을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얘기를 잘 듣고 대통령에게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정리해서 전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정의당에서는 이건희 회장 예전에 사면을 했었고 이번에도 사면을 하면은 이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던 거예요.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사면론이 거론이 됐다가 굉장히 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아마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순간 전 제가 생각할 때 지지율 20%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줬던 지지층마저 실망하고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을 저는 청와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해달라고 사회 공헌을 하는 행위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요. 사회 공헌을 하는 건 하는 것이지 사면해달라고 공헌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죄와 돈을 맞바꾸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사면론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사면을 완전히 반대하는 상황이고 여당은 사면론에 대해서 조금씩 던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반적인 기류는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해주자는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요. 김부겸 이제 후보자의 오늘 발언 내용도 보면 딱 잘라서 안 하겠다는 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발언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경제계 쪽에서 이제 특사 제안을 예. 분명히 할 텐데 그거를 그냥 노룩 패싱 형태로 그냥 청와대에 전달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선에서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것은 결국 본인도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아마 총리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근 평론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법의 형평성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 의혹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개인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그래서 차량이 압류됐었던 것, 그리고 딸 가족의 라인펀드 가입 의혹,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건데요. 딸 입학 2달 뒤에 특목고 폐지 법안 이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 가운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참고인을 상당히 많이 채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고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지금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라인펀드와 관련해서 3명을 부르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인펀드 관련해서 아마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김부겸 후보자는 오히려 라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특혜성 펀드를 만들어서 이익을 김부겸 후보자를 생각해서 딸에게 또 사위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김부겸 후보자하고 또 참고인으로 채택이 누가 되든 간에 라인펀드를 판매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이익을 줄 정도라면 네. 사기성 펀드라고 하면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먼저 뽑게 하고 이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바랄 텐데 그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떤 특혜를 주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야당의 어떤 공세가 먹힐 수 있을지 효과가 네.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아마 이번 청문회를 일종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총리 인사청문회는 그런 이제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고를 입학시키기 2달 전에 뭐 이른바 이제 외고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딸이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예. 얘기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김부겸 후보자 측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 학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국제고, 과고, 외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자사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혁신형 자율고등학교로 만들면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뭐 그걸 외고 폐지라고 볼 뭐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외고 자체를 폐지해서 아예 그런 유형의 학교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김부겸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특히 뭐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라인 펀드가 쟁점이 되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로비성으로 해서 특혜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뭐 부패의 전형적인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될 텐데 예. 일단 결국은 김부겸 스모킹- 후보자는 네. 손해를 봤다. 네, 그 네, 점하고 결과적- 예. 이제 뭐 부모가 자녀들이 투자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겠느냐 예. 이제 그런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모킹 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김부겸 이제 후보자하고 라인펀드 측하고 뭔가 얘기가 진행이 돼서 예. 사전에 공모하에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이제 스모킹 건이 될 텐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정도까지 스모킹 건을 이번에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이런 증거 자료 같은 거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의혹적인 상황이고요. 오늘 뭐 관련해서 여러 증인들이 채택됩니다. 김경률 회계사도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혹도 문제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 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김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돌이켜 보니까 현재 야당이 여당인 시절에도 이제 원내대표 하다가 총리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집권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다 꺼내기 시작하면 모든 논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예. 논의가 돌고 도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총리 입장에서.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전직 국회의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대선 관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그만큼의 어떤 그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이 나올 것인가, 이건 뭐 별도의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일종의 이제 다짐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면 총리로서 아무래도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뭐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리가 전직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완구 뭐 총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총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뭐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그런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재보선 패배가 우선 있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대선 관련해서는 역시 좀 이렇게 중도 지향의 인물, 그래서 이제 외연 확대를 겨냥한 그런 이제 인물 선택이었다라는 해석과 네. 더불어서 어찌됐건 TK 출신 아닙니까? 그쪽에서 계속 도전도 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TK 쪽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수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탓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것이 쟁점이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청와대 개각 인사, 자, 이 국회 통과 과정 역시 순조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3개 부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요. 정의당 역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를 사실상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손봐야 한다.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비판한 얘기도 했는데요.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죠.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되고요.
분명한 건 인사청문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하루 청문회 해가지고 결론 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에 이미 벌써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한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야당이 이 문제 제기할 정도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서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저걸 알고도 네. 저게 뭐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인사 내로남불인 거죠. 데스노트에 그러면 올린다 하면 그 두 후보자 정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 후보자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아마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의당 입장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아침에 열었을 때도 이매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 장관은 안 된다.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좀 문제가 있어도 결정적인 훈결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이 세 분 중에서 좀 이 사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매숙 예. 후보자로 예. 집중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전부 다 낙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매숙 후보자만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기울어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노영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가져간 이제 아파트인데 그걸 이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맥락이 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야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시작했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특별 공급이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수단이 됐다 이렇게 변질됐다고 하는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예.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마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상임위 차원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영 후보자는 야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박준영 후보자는 뭐 그 이매숙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의혹이 이제 그 이른바 영국에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도자기. 그런 문제, 예, 도자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고위 외교관 신분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좀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 스스로도 불찰이라고 사과했던 것처럼 그게 과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매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온 개인과 얘기가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많고.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 이른바 이제 그 제자 논문에 남편이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예. 건수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국민적 정서상으로도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 사전에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점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참 인사청문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사회 학자나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살아온 길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시대를 잘못 살아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찾는데 청와대에서 몇십 번 이 순서로 말하면 28번이 장관되는 것까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후보자 인사검증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청렴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정의와 공정에 맞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닐까 예.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그 인사 검증 과정이요. 지금 정의당에서도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이 정도 의혹을 몰랐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 아까 듣고 오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 검증 기준을 굉장히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검증 기준이 높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인사 검증에 지금 구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 최근에 지금 인사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점점 더 가열이 된단 말이에요. 초반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수가 많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인사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와도 장관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 절차를 뭔가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정책 검증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네.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반복된 논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에서들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관료, 학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시대 기준이 너무 느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이제 범죄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인사검증 기준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뭐 부동산 문제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물론 상당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인물을 우리 사회의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길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들을 다신 좀 아마 국민들 보고 싶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사실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최소한의 좀 여야가 정치권이 룰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좀 독립가정을 꾸린 자녀에 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모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절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도 행위가 어떻게 범법 이 지금 과거 전력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좀 네. 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맥락을 좀 물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죄질의 어떤 형량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야권이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공개해 버린다는 거죠. 망신 주기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룰을 좀 정한다거나 예.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를 청문회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은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달라질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3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여기 불똥이 튈까 고민도스러울 것 같은데 여당이 좀 양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한 명 정도는 양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정의당 쪽에서도 뭐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아마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그 뒤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생각해서 뭐 약간 좀 뭐 그 기압을 좀 뺀다라고 할까 압력을 좀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전략적 선택 이전에 사실은 인사 검증 기준에 지금 너무 못 미치는 그런 그 일들이 복합적으로 한 명에게 예. 지금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와대가 좀 사실은 철회를 좀 하는 그런 그 선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야당과 좀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야당은 예. 부적격했다고 우리 의견을 내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아예 청문 보고서 자체를 보이콧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후보자로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후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혜숙하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 훨씬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미래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 예.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을 좀 잘 읽어야 할 부담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어떤 전략을 가져나가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당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뭐 만약에 한 명 정도 낙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한다거나 사의를 그러면 표명한다거나. 지금 3명 중에서 그 송영길 대표 그리고 지금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겠다. 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 명 정도는 자진 철회 쪽으로 이제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낙마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레임덕 얘기까지 아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부적격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협치에 나서라 하면서 한 얘기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목 국회 상임위원장 돌려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법사위원장 어떤 협상이 오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는 거가 과연 바람직한지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엮은 건가요? 네, 근데 예.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별개의 것으로라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고 네. 설령 뭐 물밑에서 그런 거래가 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약간 기정사실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미숙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개죠.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엮는 건 적절치 않다. 근데 여당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국민 정서하고 협치를 내세우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국민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측면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더 많이 담겨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정치를 하겠다, 진짜 협치를 하고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이런 형태를 하겠다고 하면 뭐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자리 7개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때 그거 그러면은 당신들이 또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하나도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니까 그때 그 상임위원장 자리 받아올 걸 그랬어. 후회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뭐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장과 인사청문회 엮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후에도 계속되고 내일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아마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문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